네, 2022 경기문화재단 생활문화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쳐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제 앞에 한 200명 정도 앉아 계시기 때문에 박수 소리가 아주 우렁차게 들렸습니다. 네, 오늘 준비된 생활문화토론회에는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묻고 답하고 더해가기라고 하는 의미를 담은 언어로 오늘 자리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포럼 토론회 그러면 굉장히 딱딱하고 또 현장과 정책 여러 이 대척점에 있는 이야기들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우리가 합의하고 생각을 보태가는 방식들이 아니라 서로를 비난하거나 혹은 우리가 그간에 가졌던 고민에 대해서 서러움만을 토로하다가 마무리되는 경우들이 많다, 이런 의견들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토론회를 준비하기 전에 한 3번 정도의 사전 모임을 통해서 이 포럼의 의미와 형식들을 어떻게 만들어가는 것이 좋을까라는 이야기를 좀 나눴었고요. 사실 오늘 이 포럼 자리를 준비하는 그 이전 과정에 간담회, 정담회라는 이름으로 생활문화 현장에 계신 현장 활동가들, 또 재단이나 정책 관련자들, 여러분들을 모시고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소주제를 정해서 미니 발제도 하고 의견도 듣고, 거기서 나온 의견들이 다들 동의하십니다. 정책의 입장과 현장의 입장이 다르지 않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현실화 해낼 것인가가 우리의 숙제인 것 같아요. 그 현실화하는 그 과정에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생각을 좀 더해보자 라는 의미로 오늘 자리의 이름을 묻고 답하고 더해가기라는 형식 이름으로 짓게 됐습니다. 제 소개를 안 해오고 지금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죠. 저는 오늘 그 포럼 사회를 맡은 문화 컨설팅 바라의 권순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 굉장히 좀 여러분 이야기를 좀 들어야 되는데 시간이 좀 타이트해서 미리 좀 양해를 구하자면 조금 딜레이가 되더라도 충분히 좀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미리 해보게 됩니다. 오늘 크게 2가지 섹션으로 나눠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생활문화, 우리 경기권역 내에 생활문화 현장이 말하는 경기 생활문화 사업의 성과와 개선점, 딱딱하게 들리실 수도 있을 텐데요. 우리가 함께 만들어온 것의 의미는 무엇인지, 현장이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고 그 생각에 더해서 보태주기 전에 그 의미들은 어떠한 그 과정들이 있었는지, 어떤 고민들이 있었는지 또 서로 물어보기도 하고 생각을 보태서 또 다른 대안들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 첫 번째 섹션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섹션은 재단이 말하는 2023년 경기 생활문화에 대한 계획을 듣고 묻고 더해주고 하는 자리가 두 번째 섹션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앞서 개막식 때 본부장님 인사말에도 있었습니다만 내년도 사업이 경기가 조금 더 나아진다라고 얘기를 해서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기쁜 마음이었었고요. 또 우리 조미자 의원님께서 또 오늘 힘도 실어주시고 해서 내년에 경기의 생활문화는 조금 더 풍요롭게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보탤지 고민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빨리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섹션을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앞에 테이블에 쭉 앉아 계시는 분들이 첫 번째 섹션에 이야기를 해주실 분들인데요.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눠놨습니다. 현장이 말하는 경기 생활문화 사업의 성과와 개선점에 대해서 지혜로운 봄 민병헌 대표님, 또 우리 문화플랫폼 열무의 신지은 대표님께서 이야기를 먼저 해주시게 될 거고요. 두 번째, 현장의 의미에 대해서 묻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전수연 경기문화재단 생활문화팀 전수연 선생님과 광명문화재단의 이혜진 팀장님, 이렇게 두 분이 또 물어봐 주실 거고, 그것에 생각을 보태서 우리 그 생활문화 플랫폼 2016년 시작할 때부터 같이 도와주신 두 분 선생님이십니다. 심한기 선생님, 임승관 선생님이 그것의 의미와 생각을 보태주시는, 더해주시는 역할을 해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6분의 이야기를 먼저 듣고 두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병헌 선생님 먼저 준비되셨을까요? 네, 앞에 PT 화면이 뜨게 되면 보시면서 말씀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분 정도 일단은 먼저 발제를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병헌 선생님 박수 한번 쳐주시겠어요? 네. 예,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민병은입니다. 네.
제가 한 10분 동안 지금 진행을 해야 되는데 제가 해야 할 일이 6년 동안의 과정을 10분에 말씀을 드려야 돼서 네, 제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부분만 이제 좀 짚고 넘어가야 지역의 현장에서의 우리 신지은 선생님의 얘기를 조금 더 상세히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띄엄띄엄 가더라도 양해 바랍니다. 일단은 한번 기록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16년도에 시작을 해서 올해 빼고 2021년도까지 생활문화 플랫폼 지원 사업이란 이름으로 진행된 사업 현장이에요. 한번 보니까 25시에 62개소에서 진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18개 단체에서 오신 게 조금 아쉽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동안에 31개 시지요, 경기도가 그래도 꽤 많이 열심히 달려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지금 그 모습을 감추시게 된 분들이 좀 아쉽기는 하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2016년도에 저희가 생활문화라고 하는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생활문화라는 이름이 지원 사업, 정책 용어로 지원 사업으로 등장하게 된 게 경기도에서는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활문화가 그동안 없었느냐 하면 그것도 아닌데 지원 사업을 하게 되면서 첫 번째의 고민이 지금 생각해 보면 누구랑 할 것이냐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추진단이 만들어져서 고민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누구랑 할 것인가라고 고민하면서 이때 문화원 문화의 집과 MOU를 맺고 그분들하고 일단 마중물의 형태로 시작을 하자라고 했었고요. 그때 이제 민간 지원이 시작됐습니다. 그때 조금 말이 많았죠. 민간들한테 지원해도 될까? 그러니까 생활문화의 어쩌면 성과 중에 하나가 이제 민간들을 활성화시켰다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지금 들고요. 그리고 새롭게 등장한 용어가 있었습니다. 생활문화 디자이너라는 말. 네, 아무도 모르는 이 디자이너에 대해서 서로 각자 해석하고 이때 모였을 때 동아리 대표가 오시거나 아니면 프로그램 강좌 선생님이 오시거나 그랬었죠. 그래서 새로운 생소한 이 생활문화가 뭐야? 그리고 디자이너가 뭐야? 라고 했던 질문을 던졌던 그때 첫 번째 연도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마을이라는 거 그리고 함께 활동하는 주체에 대한 고민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때 이제 슬로건이었었죠. 일상이 작품이 되고 마을이 무대가 되고 관계가 문화가 된다라고 하는 이 멋진 슬로건이 한 1, 2년 동안 굉장히 설레게 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요거는 2016년도 성과 워크숍 때에 각자의 활동을 발표하는 시간을 찍은 겁니다. 2017년도 2년 차 때인데요. 어쩌면 이때의 고민이 이제 2016년도와 함께 이제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16년도에는 주체를 고민을 했었죠. 그래서 문화의 집이나 문화원은 안정적인 공간을 갖고 있으나 주체 활동에 동아리 중심의 활동이 있다거나 아니면 그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활동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주체적인 활동 부분이 조금 미흡한 상황이었고 그럼에도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의 모습들은 다양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공간을 갖고 계신 분도 있었지만 단체로 활동하다 보니 말하자면 여기저기 떠돌아다녀야 되는 문제점들도 있었고요. 17년도에 보면 고민들의 화두들이 우리 마을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이냐. 내가 활동하고 있는 지역이 사업하는 곳이 아니라 함께 사는 장소로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나왔던 질문들이 경험 공유지에 대한 이야기들, 그 다음에 우리가 활동하는 이 지역이라는 공간이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관계를 만들어가는 공간이지 않겠니라고 하는 얘기들이 이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왼쪽이죠. 왼쪽 화면이 생활문화의 발견이라고 해서 아마 오리엔테이션이고요. 오른쪽이 성과 워크숍 때입니다. 그래서 이때 조금 더 늘었죠. 한 두 단체 정도로 늘은 걸로 기억합니다만 모이시는 분들이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18년도가 이제 3년 차였었는데요. 우리 지원 사업의 3년 차는 암묵적으로 올해면 끝이겠구나라고 하는 생각들이 들죠. 되게 불안정했던 해로 기억을 해요. 내년도에 이 사업이 살까? 이러면서 이제 성과 워크숍 때 물어봤어요. 그럼 우리가
3년 동안 뭐 한 거니? 그러면 생활문화라고 하는 게 이거 맞아? 라고 하는 질문이 본격적으로 이제 3년 차로 들어서면서 보시는 것과 같이 저렇게 즐겁게 웃고 얘기하는 것들이 이게 맞아? 라고 하는, 참 좋은 수다에서도 그런 얘기했죠. 우리 이렇게 해도 괜찮아? 이런 질문들을 지속적으로 서로 해가면서 괜찮대 괜찮대 하고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 그때 이렇게 붙이는 이게 생활문화가 뭐라고 생각해? 라고 물어봤을 때 나 우리 함께 더불어 즐기고 성장하는 이 공동체성에서 이제 못 떠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나를 찾아가는 과정이었던 것 같고요. 파주에서도 일상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고 공감하고 소통하고 그래서 여전히 공동체적인 활동이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3년 차 때에 우리가 했던 이 활동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고민들이 이제 약간 떨면서 이 사업이 없어지면 그동안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까 떨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획자들이 원하는 생활문화를 물어봤었어요. 그래서 보면 약간 가장 흐린 게 1년 차고요. 그다음에 2년 차고 이제 가장 진한 게 이제 3년 차들인데 역시 기획자분들은 사업을 이해하고 참여자들과 기획자 간의 매개 역할을 하는 거다. 또는 지역 주민과 소통하고 사업의 취지를 서로 공감할 수 있는 활동이다라고 굉장히 느슨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때 또 궁금했었죠. 생활 디자이너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생활문화란 뭐니?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관심 분야를 배우고 즐기고 그리고 함께 봉사하고 그러니까 세대와의 만남을 위한 소통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3년차 분 큰 차이는 없지만 일상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 문화적인 측면을 찾아내서 알리는 거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무엇을 해야 한다고 하는 무엇에 집중되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디자이너란 이름은 도대체 뭐지? 생활문화란 뭐지?가 이제 3년 차 때부터 그동안에 떼왔던 군불들이 조금 이 온도가 올라가는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대개 이 3년쯤이면 우리는 사업이 일몰이 되죠. 근데 3년 뒤쯤 이렇게 얘기가 활성화되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럼 니네가 생각은 그렇게 했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실제 했던 일은 뭐니? 라고 이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근데 1년 차에는 프로그램 운영했다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 지역 주민들을 만나고 지역에 대한 그 자료 조사도 함께 했다. 3년차 분들은 주민들과 함께 실험을 시도해보고 주민들이 스스로 방법을 터득하는 과정을 유도하기도 하고 했다라는 얘기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3년 차를 지나면서 내년도에 이 사업이 살아? 어떻게 돼? 이런 얘기를 이제 서로 얘기를 했었는데 다행히 살았죠. 그리고 4년 차로 넘어갔습니다. 4년 차에 보시면 이제 옆에 계신 신지은 선생님이 이제 신규로 들어오셨죠. 사업은 신규였지만 마을에서 사업을 많이 하셨었는데 결국은 내가 하는 일을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되게 웃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동조가 되는 거죠. 기획자라고 하는데 나는 내가 해야 하는 일이 뭐니? 라고 이제 쭉 늘어놓은 거예요. 잠깐 소개해드리면 기획서 쓰기, 영수증 붙이기, 입금하기, 지원금 결정을 알고 난 후 좋아하기, 월별 계획서 쓰기, 통장 정리하기, 홍보물 만들기, 사람 모으기, 강사에게 메일 보내기, 출석 체크하기 쭉 가다가 인건비 서명 받기, 회의하기. 이제 이게 기획자가 그동안 해왔던 일 아니니? 그런데 나도 우리 중에 한 개인이야. 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지금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게 우리도 이제 행복하기로 했다라고 하는 게 아마 사업 제목이었던 걸로 압니다. 네, 그러니까 개별적인 욕망에 대해서 이제 19년도 4년 차에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양성에 대한 것들이 왜 안 돼? 이것도 생활문화이지 않을까? 이것도 생활문화야라고 하는 서서히 스스로 확신하는 그런 모습들이 조금 보여지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밑에 이제 안태원 선생님이 19년도 자료집에 그런 얘기를 해요. 명쾌한 개념 규정이 정책의 추진력을 높이기도 하지만 개념을 점차 넓혀가는 것을 통해 활동과 사업이 다른 단계로 진입할 수도 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생활문화의 고정된 실체를 붙잡고자 하는 사례들은 시도들은 대개 실패했거나 실패 중인 것으로 보인다. 생활문화는 그 느슨함과 자유로움으로 개념의 그물을 요리조리 피해 나간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재미있는 얘기지만 제가 이 자료집이 있어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때 19년도에
심한기 선생님이 공공의 재해석이라는 말씀으로 써주셨어요. 그러니까 공공이 뭘 해야 되니? 그러니까 개별의 욕망이 드러나면서 공공에 대한 질문도 같이 따라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 가장 뚜렷한 차이점, 그러니까 결국 생활문화 플랫폼이 지금까지 잘 이어져 온 가장 뚜렷한 차이점은 유동적 상황과 조건에 대한 의도적이며 느슨한 기다림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서 공모사업의 끝은 늘 사업적 성과에 집중되기에 현장의 상황과 조건을 고려한 기다림은 존재하기 어렵다. 그런데 이거를 응원하고 지원한 일은 불가능했지만 그것이 유동적인 상황과 조건에 대한 느슨한 기다림이 이걸 이어가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재밌는 게 저도 사실 짜고 쓴 거는 아닌데 그렇게 썼더라고요. 현장의 조건과 상황에 따라 흔들릴 수 있는 자율성의 확보와 충분히 흔들려도 된다고 믿어주는 지지다. 이게 경기 생활문화 플랫폼을 지탱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썼는데 이번 예, 예, 축제도 지탱하는 유니버스여서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중요했던 지점이 이때 경기문화재단에서 동호회 지원 사업과 생활문화 플랫폼 사업을 가름말을 타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이 생활문화 플랫폼이 뭐야, 생활문화 지원 사업이라는 게 뭐야라고 막 얘기가 나왔을 때 대겨 동호회 사업들이 같이 함께 묻어 들어왔었어요. 그리고 한때 예산이 엄청나게 늘어났었기도 했죠. 이것을 고민해서 재단에서 정책적으로 갈래를 타줬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고요. 이때 또 문화예지 그 경기도 문화예지 협회만 또 활동할 수 있는 안들도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지원의 방식을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이제 트랙을 타서 갈 수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기 시작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2019년도에 이렇게 이제 성과 워크숍 오늘의 있기의 마지막 그 전이었었죠. 굉장히 재미있게 진행을 했었고요. 지금도 기억이 하고 있는데 서로 이때 많은 걸 보고 갔다. 이제 약간 뭐라 그럴까 박람회 형식으로 진행을 해서 내 부스를 지키고 체험하는 게 아니라 남의 부스에 가서 좀 들여다보는 그런 과정들을 좀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19년도에 가장 많이 논의가 활발히 됐었고, 왜 개인적인 것은 공공적인 것이 아니야?라고 하는 질문이 나왔고, 내가 하는 것도 생활문화 활동 맞대. 그러다 보니까 한 자리에서 7살 아이부터 86살 되는 우리 할머니까지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죠. 예. 그랬고 2020년도에 이제 저희가 코로나를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했던 것이 온라인 특강을 진행을 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생활문화 이게 하는 게 뭘까? 그 생활문화라는 걸 다른 데서 찾아오는 게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했던 것이 뭔데? 라고 하는 걸 고민하면서 이제 온라인 특강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생활문화 플랫폼 사업을 함께 했던 분들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해서 이틀 동안 7개의 방을 만들어서 자율적으로 만들어진 방에 자율적으로 들어갔다가 또 내가 원하는 방으로 컨설턴트가 참여한 이분의 얘기를 듣고 싶어 해서 온라인상에서 정말 왔다 갔다 하는 그 방을 만들어서 참여의 자율성을 갖고 한번 이야기를 진행을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아서 이제 달빛 토크라는 거를 진행을 했죠. 그러니까 이 달빛 토크가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달빛 토크만 하기 위해서 딱 나온 게 아니라 이 과정들을 다 묶어냈던 거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작년도죠. 그래서 생활문화 활동가 학교 희망희 선생님이 이거 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지 5년인가요? 4년 만에 이제 이걸 똑똑학교 활짝학교라는 걸로 진행이 됐습니다. 네, 그러고선 이제 이거의 한계점이랄까 고민이 있었죠. 그러니까 주어진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찾는 사업을 했던 것 같고요. 깊게 파기보다 그 전에 넓게 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결망을 좀 많이 만들었던 것 같고요. 우리는 지역을 사업의 장으로 본 게 아니라 삶의 장으로 봤던 거 아닌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과나 성과 제시에 있어서의 다양한 방법들을 찾지 못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고민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6년을 10분에 요약하라 그런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시간을 좀 더 드리려고 노력을 했고요. 사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그럼 경기도 생활문화 플랫폼이라는 건 없어진 거야?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를 하십니다.
물론 지금 현재 올해 사업의 그 명칭을 공식적으로 쓰고 있지는 않지만 그 의미와 가치를 광역의 역할에서 기초의 역할로 전달하는 과정 중에 있다, 과도기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민병헌 선생님 발제 들으면서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듭니다. 처음에 경기재단에 연락을 받고 이 사업을 제안하고 디자이너라고 하는 당시에는 굉장히 허황된 개념 같았거든요. 근데 이것이 그 민간의 제안과 정책이나 행정은 사실은 예측되지 않는 결과를 가지고 일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근데 이 상호 신뢰 안에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 온 것들이 아마 여러 성과들을 내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경기도는 생활문화 플랫폼을 보유한 도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랑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다음은 민간 현장의 이야기를 조금 더 보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 플랫폼 열무의 신지은 대표님 말씀 바로 이어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화면이 뜨고 있나요? 네. 예. 저는 제 앞에 있는 판넬에 문화 플랫폼 열무 대표 신지은이라고 적혀 있는 이름이 아직은 익숙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여기 화면에 보이듯이 저는 계속 동네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가르치는 사람이었고요. 문화 플랫폼 열무는 올 7월에 문을 열었습니다. 대표라는 말이 플랫폼이라는 말과 어울리는 말일까라는 생각을 잠시 하게 되었는데요. 대표는 정말 말 그대로 어떤 사람들, 어떤 지역, 어떤 영역을 대표하는 것인데, 제가 경험하고 이해하고 있는 플랫폼은 누군가를 대표하는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다음부터는 열무 대표라는 말 대신에 다른 단어를 사용을 한번 해보자라고 제안을 좀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아주 잠시 했습니다. 민병헌 선생님이 민병헌 선생님이 잠깐 발제하는 중에 제가 29년에 썼던 어떤 글의 내용을 올려주신 걸 보고 저 좀 혼자 많이 웃었는데요. 아, 맞다, 저 때 그랬었지. 내가 이런 저런 많은 일을 하는 사람에서 좀 뭔가 다른 문화기획자가 됐다라는 느낌을 이 사업을 통해서 좀 알게 되었구나라는 생각도 했고, 선생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은 못 하셨는데요. 2019년 생활문화 플랫폼 사업에 참여하게 됐을 때 제가 썼던 기획서 제목이 우리는 행복하게 살기로 했다였습니다. 굉장히 선언적이죠. 사실 지금 생각하면 좀 웃기고 좀 너무 유치한 제목이 아닐까. 근데 사실 제가 그런 제목을 쓰게 됐던 그때 그 당시에 저와 저를 둘러싼 마을은 절박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마을은 10년 넘게 마을에서 이러저런 공동체를 지향하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었고, 협동조합만 해도 저희 마을에 5개가 넘게 있었거든요. 저희는 공동체를 이루고 살고 행복하게 살자고 뭔가 좋은 일 하면서 살자고 했는데 너무나 많이 저희가 수진이 되는 거죠. 수진이 되고 행복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고, 그럼 이걸 어떻게 어떻게 뚫어나가야 될까? 또는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 어떻게 견뎌야 될까라고 고민하면서 저희가 잡았던 도구가 바로 생활문화였습니다. 여기 이제 보면 제가 4년 동안 했던 거를 저렇게 한 5줄 정도로 썼는데, 5줄 쓰니까 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뭔가 많이 했었거든요. 장르적으로도 글, 그림, 그리고 춤, 노래, 기록까지 다 했었고, 사람들도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여성과 남성이, 물론 여성들이 좀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남성분도 계셨고 20대부터 60대까지 저희 생활문화의 어떤 영역 안에서 참여해서 뭔가를 했었고요. 사실은 방식이 굉장히 저희가 다양했습니다. 대면과 비대면 방식을 같이 사용했는데요. 저희가 비대면 방식을 사용했던 거는 코로나 이전이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뭔가 비대면 방식으로 뭔가를 할 수 있지 않냐, 우리는 너무 바쁜데 언제 맨날 만나가지고 언제 맨날 얘기하냐라는 생각이 있었고, 또 저희가 그때 같이 하는 방식과 혼자 개인이 하는 방식을 동시에 사용했는데요. 요즘 친구들은 혼자 뭔가 하는 거에 굉장히 익숙했지만, 그때 그 당시 저희 같이 공동체를 지향하는 어떤 동네에서 혼자 뭔가를 한다는 건
실험이고 모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처음 시작할 때 될 거냐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었고 다행히 저는 그 실험과 모험이 일정 정도 성공을 이루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4년 동안의 시간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누군가가 저한테 그런 4년 동안 이것저것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다 했냐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고. 왜 그랬냐면 저희가 플랫폼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뭔가를 조직적으로 계획을 하고 그리고 회의를 해서 합의를 보고 뭔가 착착착 진행되는 일이었다면 아마 저는 1년 동안 이 사업 때문에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했던 일이라고는 저쪽에서 툭 튀어나오는 이야기, 이쪽에서 툭 튀어나오는 욕망, 그리고 정말 너무 웃기는 제안. 뭐 우리 훌라 댄스를 한번 쳐보자. 저는 좀 충격이었거든요. 왜 갑자기 훌라 댄스를 쳐보자고 하는 거지? 라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그저 연결하고 모으고 그리고 잘 자리를 만들어 드리는 일이 기획자의 가장 큰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저도 참 많이 제안했어요. 제가 하고 싶었던 것들. 그렇기 때문에 즐거웠고 물론 일은 많았지만 이전에 다른 어떤 지원 사업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었죠. 사실은 사업하는 내내 제가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느낌도 별로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4년 동안 하면서 저는 약간 주관적이긴 하지만 저희 동네 문화가 조금은 바뀌었다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건 저의 주관이고요.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 제가 좀 바뀌었고 제 지인들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저는 그 바뀜을 처음 했던 것처럼 행복하게 저희가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 중에도 힘든 일도 많았고 어려운 일도 굉장히 많았었는데 하나는 문화나 예술이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야. 예술가가 하는 게 아니야. 라는 것들을 저희 몸 안에 익혀내기 시작을 했고요. 그걸 저는 저 밑에 있는 하고하고 정신이라고 저희들끼리 맨날 장난치면서 얘기하는데 하고하고였고 두 번째는 저희가 낯설고 어색하고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 그런 어려움들을 잘 적응하고 잘 받아들이는 사람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이게 뭔가 계획하고 이 계획한 것을 목적에 맞게 살아갔던 사람들이 이제는 세계가 어떻게 변하든 나한테 무슨 일이 있었든 우리는 변할 것이다라는 자신감이 생겼고 저는 그걸 근육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문화 근육이고 일상 근육인 거죠. 정말 근육이 맞는 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저희 몸속에 탑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생활문화 근육이라고 불러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전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혹시 예. 그리고 올해 7월 달에 안산의 변두리 동네에서 아주 조그만 공간을 열었습니다. 문화 플랫폼 열무이고 아까 소개했듯이 제가 지역아동센터 동네 지도아동센터 교사에서 공간 주인장이 되었습니다. 문을 열면서 제가 생각했던 원칙 중에 하나는 구체적으로 이거다라는 확신은 없었지만 이 공간이 물리적 공간이나 프로그램 공간, 교육 공간이 아닌 공간 자체가 플랫폼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공간 자체가 플랫폼이어야 된다는 공간은 원칙적으로 머릿속에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현실적으로 구현해야 될지는 잘 몰랐었고요. 그냥 되는 대로 이제까지 했던 것처럼 닥치는 대로 한번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고 잘 다행히 올 그 하반기 동안 저희 공간이 플랫폼이 됐던 것 같아요. 기록으로 사람이 연결이 됐고 글쓰기로 연결이 됐고 또 걷고 또 걷는 사람이라는 신조어도 만들어냈고 그리고 길고양이하고도 많이 친해졌습니다. 이건 제가 자랑을 좀 더 하고 싶지만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넘어갈게요. 네. 그리고 제가 무엇보다도 좀 이게 큰 의미가 있었고 저희 열무 공간이 플랫폼 공간이었다라고 하는 부분은 공간 문을 열고 새로운 공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희처럼 아주 작은 공간이었고요. 그 공간들은 빵집도 있었고 그리고 실크 스크린 하는 작업을 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그리고
청소년들과 이것저것 하는 공간도 있었습니다. 다 작은 공간이었고 이 공간들의 특징은 10명 이상 사실 들어가기 힘든 작은 공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공간들하고 저희하고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지요. 이 프로젝트의 이름이 초대였고요. 이 그 초대는 5개 공간에 6명의 기획자가 참여하는 그 교류 프로젝트였습니다. 저는 이 초대라는 프로젝트를 역시 좀 자랑을 하고 싶은데 이건 좀 자랑을 할게요. 하나는 저기 공간 6명 중에서 기존에 생활문화 사업에 참여했던 사람은 딱 1명이었습니다. 5명은 사실은 생활문화라는 단어도 익숙지 않았고 그저 제가 공간에서 우리 좀 재미난 걸 해보자, 사람들을 초대하자라는 그 제안에 화답을 했던 친구들이었고 이 친구들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아 이게 생활문화이구나, 생활문화는 이런 거구나라는 거를 저하고 같이 확인을 했던 거죠. 그리고 좀 두 번째로 자랑하고 싶은 게 보이시는 사진이 사실 왼쪽 사진은 혼자 있는 책상에 뭔가를 글을 쓰는 공간이고 오른쪽 책상은 공연 사진이 아니라 리허설 장면이에요. 공연을 위해서 빨간 옷을 입은 분들이 리허설 하시는 장면인데 이 두 가지 사진은 굉장히 이질적이잖아요. 서로 다른. 한쪽은 굉장히 정적이고 혼자 있고 그리고 한쪽은 여러 사람들이 굉장히 신나게 노래 부르는 그런 장면인데 이 사진은 같은 날,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바로 12월 9일 날 저희 초대 공유 나눔 날에 거의 한 6시쯤에 찍은 사진이었는데요. 한쪽에서 이렇게 조용하게 지내고 있고 한쪽에서 이렇게 공연을 위해서 리허설하는 것들이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진행이 됐고 아무렇지도 않게 이루어졌고 저는 이 사진을 그 PT를 만들면서 보면서 저 혼자 약간 뭉클하고 아, 이 정말 아름다운 광경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올 1년을 보냈고요. 제가 오늘 발표를 제안받으면서 이제 1년을 곰곰이 떠올려 보고 저희 4년을 떠올려 보면서 이런 활동들, 이런 가능성,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했나라고 했을 때 제가 생각했던 건 바로 플랫폼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경기문화재단과 저희 민간이 관계 맺었던 관계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처음에 경기문화재단에서 지원 사업을 할 때 조금 신기하고 이상했어요. 일단 보통 제가 지원 사업을 하면 만날 수 있는 재단 직원은 1명에서 많아도 2명, 그리고 전문가 선생님들도 1명, 보통 모니터 오시는 선생님들, 그리고 같이 일하는 친구들도 같이 다른 지역에서 지원 사업을 같이 하는 친구들도 1년에 한 번, 그것도 아주 딱딱한 결과 보고회 정도였는데 저는 4년 동안 너무너무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전문가 선생님도 저를 도와주시는 저희 단체 담당 선생님뿐만 아니라 여러 선생님들을 여러 방식으로 만났고 그리고 저는 옆에 있는 우리 전 선생님도 계시는데 전 선생님한테 제가 요즘 하루에 한 번씩 전화를 하거든요. 전 선생님 정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어떻게 해라고 이런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많이 다른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사업 하나 하면서도 지금도 재단 직원 선생님뿐만 아니라 팀장님이나 김소정 선생님이나 제가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알고 있었고 저희 안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생활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분들과도 사적인 관계가 아니라 공식적인 관계에서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많이 만났습니다. 서로 교류를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활동가 학교에서 만나기도 했고 이런 워크숍 자리에서도 만나기도 했고 그 자체로 굉장히 풍부하고 그리고 역시 예측 가능하지 않은 만남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만남이었고 저는 이런 만남들이 경기문화재단이 그저 지원하는 지원처 아니면 협업하는 대상이 아니라 그 자체로 플랫폼을 조성을 해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가 동네에서 플랫폼을 자처하듯이 경기문화재단이 저라는 걸 품어줄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4년 동안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재단으로부터 들었던 얘기가 맘대로 하라고, 잘할 거라고. 근데 이게 맘대로 하고 잘할 거라는 게 그냥 방치하겠다고 방치를 하거나 칭찬을 하는 의미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다들 아시겠지만 존중하고 기다려주고 자유를 허용했던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저 자유롭게 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생활문화 사업이라는 게 자칫 잘못하면 저는 경계가 좀 흐려질 수도 있고 공공성을 놓칠 수도 있는데 그 테두리들을 경기문화재단이 잘 잡아줬고 저는 그 속에서 굉장히 안전하게 4년의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호시절이 계속 올 거라고 사실은 기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랬는데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거는 또 생각해 보면 플랫폼 사업이라는 게 그저 비슷한 형태로 잘 되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확장이 되는 과정은 어쩔 수 없이 낯설고 새로운 과제를 떠안게 되는데 지금 작년 올해부터 저한테는 기초재단과 만나야 되는 숙제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좀 솔직히 싫더라고요. 기초재단 만나자고 계속 경기문화재단하고만 만나고 싶은데 근데 그렇게 되지 않는 거고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고 싫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는데 제가 좀 자신감이 배짱이 좀 생긴 것 같아요. 그 배짱은 뭐냐면 경기문화재단과 관계 맺었던 걸 통해서 제가 알게 모르게 학습이 되고 그야말로 근육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 있냐면 기초재단이 우리를 지원해 주는 것만 아니잖아. 민간인 우리도 지원할 수 있잖아. 물론 그 지원이라는 게 돈과 노동력이 아니라 다른 형식도 가능할 것이라는 배짱이 좀 생겼고요. 그리고 시간 역시도 상황이 있고 준비가 되지 않는다면 민간인 우리가 기초재단을 기다려줄 수 있지 않냐. 너무 심한가요? 우리가 기다려준다. 약간 그런 마음으로 좀 자신감이 많이 좀 생겼고요. 그리고 이런 자신감은 또 경기문화재단이 여전히 저희한테 플랫폼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툭 튀어나와서 경기문화재단 저기 이제 기초랑 알아서 하세요. 이건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계시는 또 수원에서 일하는 동료들 여러 동료들이 있으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저는 평가 개선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는 그 항목을 보면서 딱 한 가지만 말을 하고 싶어요. 뭐냐면 아까도 제가 여러 가지 다양한 만남들은 사적인 만남이 아니라 공식적인 만남과 형태였다고 하는데 지금 4년이 지난 지금에 저희가 했던 다양한 교류와 다양한 만남과 다양한 연결들이 다시 한번 좀 그 방식과 의미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돼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길게 한 것 같아서 마칠게요. 네, 잘 들었습니다. 대표님 말고는 문화 플랫폼 열무의 신지은 선생님 발제를 들었고요. 네, 앞에 두 분 이제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 민병헌 선생님하고는 이 경기 생활문화 플랫폼 처음 제안 때부터 지난 한 6년여간 같이 해오면서 전체적인 얼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었다면 또 신지은 선생님은 본인의 현장에서 겪었던 소외와 뭐 여러 가지 고민들 그리고 가능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묘하게 맞닿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키워드로도 있었고 내용 의미적으로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의미에 대해서 더해 주실 두 분은 하실 말씀이 점점 많아지실 것 같고요. 일단 저희 포맷상 이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민간에서의 부여하는 의미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기문화재단의 전수연 선생님 또 광명문화재단의 이혜진 선생님 어찌 보면은 공공의 입장을 좀 들어보자라는 건데 제가 미리 부담을 좀 덜어드릴게요. 광명을 대표해서 혹은 경기를 대표해서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재단에서 일을 하고 있는 재단의 담당자로서 개인적 이야기도 괜찮습니다. 편하게 말씀을 좀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먼저 전수연 선생님 마이크 먼저 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경기문화재단 생활문화팀의 전수연이라고 합니다. 사실 저는 저희 경기문화재단을 대표하는 이야기는 이 이후에 저희 팀장님께서 좀 정리해서 주실 거고, 저는 아까 관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객관적인 생활문화를 담당하는 그냥 직원으로서 올해 사업을 처음 대하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던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하고 느꼈던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금방 신지인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저는 여기 처음 생활문화 사업을 담당하면서 생활문화 플랫폼은 다르다, 경기문화재단은 다르다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근데 사실 저한테는 좀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었던 것이
제가 지금까지 느꼈던 사업을 담당하면서 진행했던 방식이 아닌 부분들로 많이 진행되기도 했어서 어떻게 보면 초반에 저도 저 스스로 좀 많이 혼란스럽고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계신 그 컨설턴트 선생님들하고 저희 사업을 굉장히 많이 진행하면서 많이 만나 뵙고 회의를 같이 했으면서 그 해주셨던 많은 말씀 중에 만나야 한다라고 많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뭐 줌으로도 많이 만났고 현장에도 많이 갔고 뭐 이렇게 회의나 이런 것들을 많이 진행하면서 사실은 저희 재단 같은 경우에는 문서로만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의 방향성들이나 의미들을 만나니까 사실 굉장히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어쨌든 올해 사업이 작년에 생활문화 플랫폼이 없어지면서 기초 재단으로 이관이 되면서 분명히 생활문화 플랫폼 단체에 계신 분들이 올해 사업을 참여하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행사나 회의나 있으면 언제나 와주시는 것들에 저는 그것을 보면서 아 이게 생활문화 플랫폼이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문화재단이 다르다는 게 아니고 생활문화 플랫폼이 다르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사실은 저도 12월이 되었지만 왜 다른지는 사실은 아직 잘 모르겠고 물론 그것이 경기문화재단과 생활문화 플랫폼 선생님들이 만나서 그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다르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 믿음이 이제는 조금 내년에 다시 생활문화 플랫폼이 생긴다면 어떤 믿음으로 생겼는지 그런 것들이 좀 구체화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저희 재단에서 만들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번에 정담회 운영협의체 회의를 통해서 민병헌 쌤이 개별의 공공성을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사실 기초 재단으로 이관을 올해 사업을 하면서 그 추진단 선생님들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던 부분 중에 하나는 지역의 차이가 다르다, 시작이 다르다, 지역별로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저희가 처음에 사업을 구성을 하면서 저희가 생각해 놓은 틀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하고 거기에 끼워 맞추려고 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지역별로 다른 거에 대해서 많은 인지를 못하고 시작이 되었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만들어 놓은 틀이 아니라 앞으로 선생님들이 갖고 계신 그 모양에 맞춰서 저희가 그 틀을 각각의 개별의 특성에 맞춰 나간다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고 개별이 변해야 주변이 변한다고 말씀해 주신 부분이 그런 방향성으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저의 간단한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담당자의 변화가 사실은 조직의 역량으로 축적되는 게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뭐 조직의 원리상 자리를 옮길 수도 있고 하지만 이런 경험과 이 생각들이 어딘가에 좀 축적돼서 누적돼서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 그것도 또한 플랫폼의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잠시 해본 것 같습니다. 광명문화재단 이혜진 팀장님 마이크 드리고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오늘 여기서 뭐 현장에 이렇게 재단에게 현장에 대해서 재단에 뭘 물어봐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토론으로 참여를 해달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사실은 기초문화재단입니다. 이번에 플랫폼 사업 공식적으로 참여하는 재단은 저희 재단이 유일하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은 기초문화재단의 공공의 한계가 있죠. 지역에 있으면서 일단은 공간이라는 거를 생활문화공간의 공간을 기초에서 가지고 있었으나 2년 동안에 코로나가 닥치면서 거의 문을 못 열다시피 했습니다. 공공의 공간을 갖고 있는 기존의 지역에서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그런 공간이 그냥 문을 닫게 되는 한계가 생겼고요. 그리고 사실은 기초문화재단도 이제 조직입니다. 사람들이 계속 바뀌고 생활문화 사업 같은 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만큼 쌓아왔던 게 얼마나 이야기가 쌓아왔는가가 중요한데 사실은 직원들이 딱 바뀌고 나면 그 같이 참여했던 분들이 굉장히 당황하시고 직원들 서로 당황하는 거예요. 직원도 당황하고 참여자도 당황하고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저희는 이제 이 지역에 있는 단체들 이런 앞에 있는 문제들 기초문화재단이 같이 함에 불구하고 요거를 조금 더 완화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그래서 공간을 운영하는 기획자들을 저희가 발견해주고 그 기획자들이 이런 무대로 설 수 있게 하는 거
기존에 뭐 동아리 활동이 무대에 설 수 있는 거에 좀 좁혀 있었다면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공간을 운영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좀 더 많이 마음을 먹고 용기를 내실 수 있게 하는 사업을 좀 만들어 보려고 올해 참여를 했고요. 사실은 이번 사업 참여하는 것도 저희가 경기에서 이런 거 한대요라고 해서 저희가 손든 게 아니고 연초에 공간 운영하시는 분들이 우리 공간 네트워크 만들어 보고 싶고 기획자문 만들어 보고 싶은데 뭔가 하고 싶어요라고 찾아오셨어요, 사실은.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기초문화재단 문 열고 들어오는 거 굉장히 불편하다고 하시거든요. 아까 앞에서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좀 어려워하셨는데 되게 용기 내서 문을 두드려 주셨고 저희가 일단 그렇게 들은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마음에 이렇게 두고 있다가 이번에 경기에서 플랫폼 사업할 때 한번 이분들을 데뷔시켜 보자라는 생각으로 좀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기초문화재단도 대부분이 이제 뭐 오래된 재단들도 있지만 대부분 다 유아 단계예요. 막 발을 떼고 있는 단계들의 재단들이 많기 때문에 서로 지역에 있는 단체들, 기관들을 하고 재단들은 같이 성장이라는 단어는 제가 많이 쓰지는 않지만 상장? 서로 자라야 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많이 문을 두드려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 재단 같은 경우도 좀 들어야겠죠.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생활문화 하시는 분들이 재단에서 뭘 그렇게 불편해 하시는지에 대해서 대략은 알고 있지만 추측은 하지만 그래서 용기 있게 문 열어주신 우리 같이 해온 참여자분들에게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사업을 올해 진행을 했고요. 저희는 기초는 일단은 지역에 있는 기관들을 발견하고 이제 올려주는 무대에 올려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문화재단에서도 우선 강역으로서 이제 열심히 홍보를 하시고 발굴을 하시려고 하겠지만 기초에 있는 모든 세세한 단체들을 다 발견해 줄 수는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발견해 주는 역할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현장에 있는 분들에게도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게 저희도 문을 두드릴 수 있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도 우려가 있어요. 저희도 조직 개편이 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도 이제 올해 생활문화팀을 꾸렸지만 내년에 또 어떤 분들이 어떤 직원들이 와서 전수연 선생님이 처음에 왔을 때 이런 방법의 사업도 있군요라고 새롭게 또 배워가는 과정을 1년 동안 겪어야 되는 친구들이 오실 거예요. 그런 분들이 오실 거라고 저희가 미리 예방주사를 놔드렸습니다. 1년 내내 저는 올해 선생님들이 너무 좋아요. 선생님들 같이 하고 있고 이 상황이 너무 좋고 우리가 연말에 이렇게 만들어준 게 정말 좋지만 저희는 언제든 다른 부서로 갈 수도 있어요. 멀리 떠나는 게 아니지만 지켜볼 수 있지만 갈 수 있습니다. 그때 선생님들이 우리는 이렇게 갈 겁니다라고 조금 더 용기 내서 목소리를 내주셔야 돼요. 그래야 선생님들이 힘을 받고 계속 행동을 이어가실 수 있고 저희는 경기문화재단에도 요청하는 거는 그런 분들이 목소리를 내고 저희 이제 기초에 있는 재단들이 이제 처음에 소통을 할 때는 막 이제 경기에서 이렇게 막 설명을 해드려도 너무 사업이 어려운데 재단은 안 그래도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냥 하지 말까 하고 접을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 이번엔 우리 경기문화재단 사업 들어가지 말자 그러고 이제 할 때가 많은데 조금 더 재단을 좀 기초에 있는 재단을 설득해 주시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설득이 되면 이전에 이렇게 쌓아왔던 예술단체들 그리고 생활문화 단체들이 좀 튀을 수 있거든요. 그 길로에서 태워갈 수 있는. 사실은 기초에 있는 재단들 문 두드리기 힘든데 정말 경기랑 애니 없던 단체들이 경기에 문을 두드린다는 건 정말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설득할 수 있도록 기초에 있는 새로운 직원들이 좀 그런 거를 많이 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직원들에게도 좀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들면서 두서 없지만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서로도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라는 질문으로 발제를 해주셨는데 제 귀엔 그렇게 들렸던 것 같아요. 가까워지고 싶어요, 함께해요, 뭐 이런 이야기로 들렸던 것 같습니다. 사실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죠, 일이라는 것이. 그런데 플랫폼이 갖는 지향은 사실은 사람이 바뀌어도 지속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의 힘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광명 계속 같이 도와주고 계신 우리 이초영 선생님도 저 뒤에 앉아 계신데 이따 같이 토론할 때 또 한번 말씀 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섹션의 마지막 파트입니다. 이 앞에 이야기들을 쭉 들으시면서 아마 생각이 되게 많아지셨을 것 같은데 이 사업 처음부터 우리 같이 도와주고 함께 해주신 두 분 선생님이시죠. 심한기 선생님, 임승관 선생님한테
좀 엿듣도록 하겠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엿줍는 거고 앞에 분들에게는 생각을 좀 더해 주시는 역할입니다. 먼저 심한기 선생님께 마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고요. 저도 뭐 이렇게 광역이나 뭐 이렇게 해서 같이 이렇게 돕는 일을 뭐 꽤 오랫동안 했지만 이게 플랫폼 사업처럼 6년, 7년을 한 건 제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내가 이렇게 5년 민병헌 선생님과도 가끔 그런 얘기 했는데 왜 이렇게 하지? 이거 뭐 원인은 하나인 것 같아요. 할 만하고 재밌으니까 현장하고 재단하고 만들어가는 재미를 이렇게 갈수록 쌓아가는 일은 제가 이렇게 밖에서 이런 일을 하면서 처음 느꼈던 거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7년이 되는데도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여기 뭐 박민수 선생님, 뭐 김민정 선생님 다 와 계시지만 그런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5, 6년 이상의 과정. 이제는 거의 동반자 같은. 그리고 또 그런 쌓아오는 과정에 아까 이제 조미자 지금 의원님이군요. 평소에 누나라고 그러는데 막 의원이 돼서 나오시고 예전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이제 이런 과정들이 플랫폼이 주는 힘이었고요. 오늘은 이제 그걸 이제 더해주는 역할이니까 이제 사설은 빼고 저는 공모 사업에 대한 또 다른 가능성을 봤다고 봐요. 전 플랫폼 안에서 일단 규정하지 않고 출발했거든요. 그때 처음에 초기에 설계했던 분이 여기 오늘 좌장을 맡은 권 대표님, 뭐 최희자 선생님 이렇게 계시지만 규정하지 않고 출발했었고 과정 속에서 축적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민병헌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3년의 룰이 있잖아요. 공모 사업에 보이지 않는 그거를 넘어섰는데 그게 물리적으로 넘어선 게 아니라 그런 과정의 힘들이 결국은 3년을 넘어서게 했고 플랫폼 사업에 5년 동안 참여했던 단체들이 적지 않아요. 그래서 졸업장도 주고 그분들이 현장에서 아직 활동을 하고 새로운 현장과 연결되어 있고 5년 졸업하고 오늘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결국은 공모 사업은 보통은 성과를 내는 것에 중심을 두지만 플랫폼의 사업은 잠재성과 가능성을 확인하는 과정들을 그래서 저는 공모 사업의 반전이라고 생각하고 가능성이라고 생각하고 결국은 이제 느슨하지만 나름 신뢰가 만들어졌던 공모 사업을 하면서 신뢰가 쌓여가는 일은 많지는 않거든요. 반목이 쌓여가거나 그렇죠. 그래서 재단과 현장과 현장 또 재단과 현장을 연결하는 저희 추진단 뭐 컨설턴트 이런 신뢰가 쌓여갔다는 것에 의미를 꽤 둬야 되고 이 의미는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후의 과정에 반드시 연결을 됐으면 좋겠고 결국은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광역에서 공모 사업을 했다가 작년부터 이제 기초로 내려갔잖아요. 근데 저도 처음에 기초로 내려간다고 해서 굉장히 화가 나갔었거든요. 5년 동안 잘해왔는데 갑자기 기초로 넘겨? 뭐 하는 거야? 도의원들 도대체 정신머리가 있는 거야? 엄청나게 화가 났었는데 실제로 이것이 기초로 넘어갔을 때의 장점을 이렇게 확인하게 되면서 또 우리가 해왔던 과정들이 기초로 이렇게 변형이 됐는데 흔들림 없이 가는 과정을 보면서 야 우리가 싸운 게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 결국은 이제는 광역과 기초가 어떻게 이것을 이어갈 것이냐는 것이 내년부터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초대단 오늘 오셨는데 이런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보통 기초대단에서 뭔가를 만들어서 현장에 내려보내는 건데 플랫폼 사업, 생활문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미 현장이 좀 준비가 됐고 기초를 좀 손을 내밀고 초대를 하거나 설득하는 일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여태까지 벌어지지 않은 상황이었고요. 이제 그런 것들의 가능성이나 잠재성들이 앞으로 어떻게 연결될까를 설계하는 게 광역의 역할이고 이제 기초 아까 이제 뭐 설득도 좀 하고 제안도 하고 초대도 하고 하면서 기초가 정말 이 사업 이 지향을 좀 기초의 중요한 맥락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같이 플랫폼이 만들어갔던 신뢰를 기초화 만들어가는 과정이 내년부터 좀 시작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제가 7년째 보니까 우리가 기대하거나 예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큰 힘을 전 발현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제 기초와 광역과 현장에 그런 새로운 생활문화 속에
역할들을 찾아가는 과정들이 시작되는 지점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하신 것을 기초로 해보면 약간 걱정이나 뭐 우려보다는 가능성이 더 전 많다고 봐요. 그러니까 오늘 뭐 그냥 좋은 거면 좋다 이런 얘기 하려고 나온 건 아니지만 뭐 안 좋은 건 쌤이 하실 거고 걱정되는 부분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6년의 과정을 다시 바라보고 다시 해석하고 그것을 연결할 수 있는 지점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임승환 선생님 미션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걱정의 생각을 좀 더해 주시죠. 네. 발표 시간이 길지 않아서 고민을 했습니다. 다른 거 다 빼고 꼭 안 하면 안 되는 얘기가 뭔가라고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 약간 좀 다른 각도에서 보려고 해요. 제가 요즘 이제 이렇게 다른 지역을 다니면서 느꼈던 되게 놀라운 어떤 그런 차이점은 뭐냐면 단체장들이 다 바뀌었잖아요. 다 바뀌어가지고 몰라. 아 그래요? 단체장들이 다 바뀌면서 생활문화나 주민자치나 풀뿌리민주주의에서 보는 시각이 굉장히 달라요. 저는 단순하게 그냥 먼저 번 있었던 정권의 뭐 흔적 지우기라든가 뭐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약간 화도 내고 근데 한번 자세히 들어볼 기회가 있었는데 나름의 철학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회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거는 법에도 나와 있는데 정부와 시장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민들은 정책 수혜 대상이에요. 근데 그것을 왜 주민들한테 넘기냐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 담을 주민들한테 줘? 욕을 먹어도 우리가 먹어야지. 라고 하는 나름의 충성심 같은 게 있어요. 생활문화 그거 개나 줘 이걸 단순하게 볼 게 아니에요. 근거가 있어요. 그분들은. 그러면 우리도 지금 생활문화가 좋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나온 얘기 제가 적어보니까 모여야 한다, 재밌는 것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만나야 한대요. 이 맥락이 너무 깊어요. 왜 만나야 되는지, 다른 것보다 얼마나 중요한 건지, 꼭 해야 하는지가 다 숨겨져 있잖아요. 이래 가지고는 경제가 어렵고 이렇게 어려우면 하면 좋은 건 알겠다. 근데 좀 이따 하자에 설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여가예요. 그리고 비생산적 활동입니다. 이거를 정면으로 돌파할 수 있거나 거기에 흠집을 내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선한 지도자가 오기를 기도하는 거, 선거 때 열심히 하는 거 말고는 할 게 없어요. 계속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그곳으로 가든가 이사를. 그래서 이렇게 수동적인 거에서 이제는 벗어날 때가 됐다. 5년 됐으면 여기에 지금 외적인 환경의 변화가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문화자치입니다. 문화자치라고 하는 거는 앞에서도 계속 나왔지만 국가의 예산이 정부로 이양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잘 주민들과 합의해서 알아서 분배하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해요. 뭐냐 하면 생활문화 공간이라든가 커뮤니티는 거기에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협상 대상이 아니에요. 대표성을 띤 주체가 없어요. 수가 많은 건 알겠어요. 근데 누가 대표냐고요. 예술인, 음악인 뭐 이런 거는 협회도 있고 위원회도 있고 막 있어서 부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예산을 어떻게 쓰면 좋겠습니까? 라고 논의하고 합의하는 게 되는데 우리는 그 자리에 없어요. 누군가 대신해 줘야 돼요. 저는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문화민주주의 이후에 다가올 이 문화자치 시대 때 우리는 그럼 어떻게 우리 협상력을 높일 것이냐, 그리고 협상 대상이 제도적으로 안정적으로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만들어야 될 거예요. 상호 의존적인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환경을 개선하는 거 이거 재단에서 해야 될 겁니다. 근데 이것이 단순히 기존처럼 여론을 수렴하거나 참조하겠습니다라고 하는 태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는지 물어봐야 돼요. 정말로. 정말 그거 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고 책임질 수 있냐고 물어봐야 돼요. 정책을 제안을 하면 의원들은 자기 이름을 다 적어요. 밑에. 그죠? 누구 의원 외 몇 명 발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책임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책임성을 느끼라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제도도 필요합니다. 정말 하고 싶어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한다. 공을 넘기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제도적인 조정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수준에서는 재단에서 권한을 줄 수는 있어요. 근데 책임을 못 주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책임을 못 주니까 못 주겠는 거예요. 권한도. 왜냐하면 피해는 내가 보니까 알아봐 주지도 않을 거고. 이런 관계로는 일방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제도를 바꿔야 된다. 그거를 시범 사업이라도 책임성을 느낄 수 있게 해야 된다라는 그게 있어서 해야 된다. 그러면 민간에서는 우리는 그럼 아무 준비가 돼 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아까도 많이 얘기가 나왔었는데 다른 단체를 체험하고 교류하는 거에서 일단 친밀감과 유대감이 형성될 수 있고 자연스럽게 논의하는 게 익숙해질 수 있고 합의하는 거가 이제 어렵지 않게 되고 그것을 공동의 목표로 설정해서 실천해봤는데 된다라고 하는 거에서 집단도 성취감을 느끼는 게 쌓여야 돼요. 되게 작은 것부터. 그래야 재단이 준비 다 됐습니다. 그럼 우리도 준비됐어요. 그러면 만나서 하는 게 거버넌스거든요. 이제 그거 할 때가 됐다. 계속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저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기원제 하는 거는 4, 5년 동안 했고 그것이 왜 필요한지도 우리는 다 알겠는데 그렇게 해야겠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구체적으로 사업으로 나오는 거는 공식적, 그러니까 그러한 자율적 자치구조, 즉 공간들이 지금은 협력 대상이라고 말은 좋지만 사실은 경쟁 관계를 만들어 놨잖아요. 지원을 해서 선정을 다 시킬 수 없으니까 누구를 떨어뜨리잖아요. 그러면 현장에서 봤을 때는 알게 모르게 경쟁 관계예요. 근데 어떻게 진정성 있게 협력 파트너를 합니까? 그래서 선전 과정도 개혁이 필요합니다. 그 구조 때문에 도대체가 협업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좋은 정보를 줬는데 그 사람이 그걸 잘 알아듣고 약간 다듬어 가지고 지원금 냈는데 됐어. 근데 우연히 그것 때문에 알지만 내가 떨어졌어. 근데 이게 2년 반복되면 알려주기 싫어요. 알려줄 수 없어요. 동기가 안 생긴다고요. 근데 선정 과정을 바꿔가지고 함께 선정하는데 배심원처럼 참여한다든가 했을 때, 즉 내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설정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상태의 수십 년의 제도를 그냥 고집하면서 자꾸 무리한 요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친하게 지내라니요, 네트워크를 하려니요, 상호 의존 관계를 만들려냐, 이거를 계속 꾸준하게 요구했는데 현장에서 듣기에는 내가 참 못된 사람 같이 돼버리는 생각도 해요. 왜냐하면 양심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나를 돌아봤을 때 위축될 수 있어요. 아, 나는 왜 진짜 우리 마을은 왜, 우리 지역은 왜 이렇게 네트워크가 안 되는 거야? 이기적인가? 이렇게까지 가버립니다. 근데 그거는 구조가 잘못돼서 그런 문제지 성향이 못돼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 정말 빨리 고쳐서 실험해야 된다. 그래서 자율적인 자치 구조가, 즉 우리 모두의 이득이 나와 내 공간의 이득이 된다라는 인식이 딱 생길 만큼의 구조를 만들어 놓으면 그거를 재단이나 시에서는 공인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문화자치시대 때 호명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올해는 그거를 막 하는 거를 목표로 해서 우리가 다 누굴 만나더라도 그런 마음을 품고 만나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이 공동의 목표가 되기 위해서 계속 다듬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큰 숙제를 던져주신 것 같아요. 앞에 두 분 더하기 말씀에 보면 어찌 보면 좀 무모할 정도의 용기로 출발한, 규정 않고 시작한 이 출발이 시행착오를 거쳐서 과정을 채우고 결과를 만들고 이제 확장해 가려고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그 시간이 5년이 걸렸다면 또 우리가 이것을 확장하는데 또 다른 5년을 필요로 할 수도 있겠죠. 거기에 또 우리 임승관 선생님이 생각을 더 보태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우리 현장의 이야기들을 듣고 우리 안에서 머물 것들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제도 안에서 확립해 나가느냐에 대한 근본적 고민도 함께 하자, 이렇게 저는 좀 이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논의 구조와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고민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체계화할 수 있는가라는 고민의 화두도 던져주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섹션 이야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좀 하겠고요. 저희가 또 패널 분들이, 또 다른 패널 분들이 올라오셔야 됩니다. 한 5분 정도, 지금 25분인데요. 30분부터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함께 해주신 분들, 또 들어주신 분들 다 감사드리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